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그제 주일 한국대사관이 후원한 행사 대신 친북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여당이 윤리위 제소 등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초대받지 못해 총련 행사에 갔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지난 3월 3.1절 행사 땐 우리 행사에 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이 소식 가장 먼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탑10 뉴스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으로 지칭한 일본의 조총련 행사에 참석해서 논란이 일었던 윤미향 의원 관련입니다. 새롭게 전해진 내용이 있어서 첫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올해 3.1절 도쿄에서 열렸던 우리 정부가 후원한 민단 행사입니다. 네, 여기에는 3월달, 올해 3월이고요. 왼쪽에 윤미향 의원이 마스크를 쓴 모습이 보이고 있죠. 명함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자,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9월 1일 날 가면서 민단, 우리나라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는 초청장을 받지 못해서 내가 이번엔 거기를 가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지난 3월에는 저렇게 윤미향 의원이 여러 국내 의원들과 함께 안민석 의원도 보이네요. 같이 우리나라 행사가 주관한 행사에 갔던 모습입니다. 자, 김근식 의원님. 네. 윤미향 의원이 분명히 해명으로는 초대받지 못해서 갔는데 왜 저기 모습에 드러나 있는 걸 보면 초청장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 윤미향 의원이 초기 대응은 뭐 색깔론 공세하지 마라, 갈라치기 하지 마라. 내가 갔던 건 모르고 갔던 것이다. 가봤더니 총련계 이 행사가 있었고 예. 그리고 민단을 왜 안 갔냐고 따지니까 민단 쪽으로는 초청장을 받지 못해서 못 갔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그 해명이 오늘 뉴스탑10에서 이제 결국 과거의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3.1절 행사 때는 민단 행사에 버젓이 참석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초청장을 받은 건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치인이 어떤 사안이 터져서 정치인 본인에게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가장 정확하게 진실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초기의 대응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걸 계속 거짓말을 또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누더기처럼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서 총련계 행사에 가서 윤미향 의원이 대한민국 세비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받는 국회의원인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앞에서 총련계 간부가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아 정말 죄송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솔직하게 초기에 사과를 하면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계속 그게 아니다. 색깔론이다. 이념 공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말을 계속 주워 들어야 되는 자꾸 주워야만 되는 이런 식의 누더기처럼 커지는 효과에서 정말 우리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뭐 같은 민주당 소속도 아닙니다만 무소속입니다만 우리 국회 차원에서 누구도 윤미향 의원의 저 행사 참석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후에 그런 변명에 대해서는 누구도 편을 들 사람이 없을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윤미향 의원이 SNS에 이제 여러 해명을 하면서 이 민단의 추도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고 보수 언론들이 자꾸만 색깔론으로 나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몰아가고 있다. 색깔론으로 갈라치기 하지 말라라고 글을 올리면서 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런 사진입니다. 단양이 씨인데요. 9월 이달의 여성 독립 운동가라고 선명한 단양이 씨가 누굴까 하실 텐데요. 자, 화면 나가죠. 고진 고문에도 남편 홍범도 장군을 지킨 단양이 씨. 자신의 혀를 끊어 비밀을 지키고 이름도 얼굴도 없이 쓰러지다. 내가 서로 글을 쓰더라도 영웅호걸인 그 홍범도는 듣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저 사진과 함께 9월에 이달은 아닙니다. 과거에 9월에 여성 독립운동가였던 것 같은데 이 사진을 올린 거 박원석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왜 윤미향 의원이 홍범도 장군의 부인까지 등장을 시킨 걸까요? 글쎄요, 뭐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윤미향 의원이 본인의 저 부적절한 행사 참석으로
이제 일어난 논란을 덮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뭐 반일, 항일 이런 코드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이라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앞서 윤미향 의원이 조청년 행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민단 행사에는 초청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청년 행사에는 초대를 받고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조청년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면은 안 가는 게 맞죠. 이게 뭐 조청년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이제 냉전의 벽이 많이 무너졌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조청년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제도권과의 관계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청년 구성원들 대부분은 국적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단체이고 반면에 이제 거류민단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하고 가까운 단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초청을 받았을 때 반드시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거다라는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못 한다면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해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 민단 행사에는 초청장 없이도 본인이 과거에 참여했던 그런 그 행사 장면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뭐 해명조차도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가뜩이나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최근에 뭐 대통령발 이념 공세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그로 인해서 분위기 굉장히 경색돼 있어요. 그런 경색된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빌미를 또 윤미향 의원이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당장 여당에서는 윤미향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윤리특위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 강민국 수석 대변인의 말 듣고 오시겠습니다. 반국가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미향 의원, 국회는 윤 의원 제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국회윤리특위 제소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까지 넘어가서 함께 한다는 것은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네. 사실 뭐 외교부에서도 그랬어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요즘에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일본 북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윤미향 의원의 이런저런 해명과 또 우리 또 국민의힘에서의 반응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윤리특위에 올려서 윤리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시간이 사실 내년 4월이 총선이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윤리심사 대상으로 올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어떤 그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국회 차원에서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청년이라는 것은 북한 국적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북한 정권은 일본의 조청년에 계속 돈을 대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있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흉탄으로 총알을 했던 문세광 씨가 그 배후에서 조청년의 돈을 받아서 그와 같은 일을 벌였다라고 얘기할 만큼 조청년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한민국의 역사에 끼친 해는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이제 화해를 해야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적어도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과연 윤미향 의원이 정말 민단에는 초대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뭐 가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초대받아가지고 이제 그 조총련에 가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 세력을 발언하는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은 반드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리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그 선을 끊는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그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윤준이 저기 과거에 이제 최근이죠.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위안부 관련돼서 돈을 이제 횡령했다 뭐 등등의 의혹으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고 나머지 상당 부분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민주당에서 일각에서는 윤미향 의원을 복당시켜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혹시 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받은 의혹들이 대단히 많은데 대부분이 이제 무죄가 되고 일부만 유죄가 돼서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지금 뭐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예. 요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윤미향 의원이 올린 SNS 글을 좀 보니까 이제 9월 1일이 1923년 9월 1일이 간토 대학살 100주기 되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간토 대학살은 아시겠지만 뭐 일본이 군 경찰이 자경대 만들어 가지고 한국인들을 무참하게 죽창 등으로 막 그 6천 명 이상의 한국인을 대학살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0주기를 기려서
올해 초에 그 추모 사업회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현 의원 등이 요 진실규명법도 이제 발의해서 본인도 공동 발의하고 있는, 그래서 그거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추모 사업회에서 참여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총련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지난번에는 민단에 초청 없이 민단 행사에 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만약에 그 추모 사업회가 초청하지 않고 했다라면 민단의 행사에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그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거 가지고 또 윤 의원께서 또 뭐 이렇게 홍범도 장관 부인과 관련된 거 올려갖고 다시 2년 논쟁을 또 이렇게 역공을 피고 이렇게 다시 확장시키는 거는 적합하지도 않고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바람은 이렇게 색깔론으로 이거만 너무 접근할 건 아니고, 지금 이게 100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여야 정부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러려면 좀 더 신중하게 행사에 참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드는데, 근데 북한 사람을 혹시 접촉하게 됐을 경우에는 통일부의 승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남북교류 협력법이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하거나 만약에 불가피하게 사전 신고가 안 됐을 경우는 사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미향 의원이 이번에 도쿄에 가서 이 총련계 사람들과 같은 행사에 참석해서 행사를 치렀다고 한다면 사후 신고는 해야 될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사전에 외교부를 통해서 일본을 가는 거니까 아마 외교부의 또 주일 대사관 측에 지원을 요청했을 텐데, 공문으로 보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아마 통일부 쪽에 이런 사전 접촉 신고서를 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tenda고 보입니다. 그럼 외교부에서는 이게 총련 행사에 윤미향 의원이 가는지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차량 제공 같은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외교부도 좀 난감한 입장인 듯합니다. 자, 조금 전에 강민국 수석 대변인의 발언을 들어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공식 석상에서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이런 말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언급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이념은 철진한 이념이 아니다.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와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정치에서 이념이 중요하다는 게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정치든 이제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이념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이념인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윤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은 정말 철진한 그런 이념 공세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치 이게 무슨 우리가 냉전 시대 한복판으로 시대를 거슬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 가지고 뭔가 일정한 교착 국면을 맞고 있고, 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국가 전략, 국가 비전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건가, 이런 걸 토론하는 이념 논쟁이라면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메카시 시대도 아닌데 무슨 빨갱이 사냥 비슷한 그런 멸공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캠페인을 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반대자들이나 정치적 경쟁자들을 전부 국가 안보의 적으로 돌리는, 오히려 전체주의 지도자들이 잘 쓰는 수법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저는 여권 전체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총선 앞두고서. 지금 여당 내에서 말은 못하는데 또 선뜻 대통령의 저런 말씀에 동조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역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 왜 갈수록 저렇게 거칠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 날개에 빗댄 메시지를 자주 내놓고 있죠.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그런 투쟁과 혁명과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 뭐 협치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성장과 분배를 통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됩니다. 철진한 색깔론에 꽂힌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이 날로 점입 가경입니다. 반공 메카시즘이 아닌 친윤 메카시즘의 절정입니다. 전 정부 탓도 한계에 부딪히니 이제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에 대해 이념의 문제가 있다라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한 듯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돼 놓고선 자신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듣기 싫습니까?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싶은 것이라면 차라리 홍범도 장군 흉상 대신 윤석열 대통령 본인 흉상을 세우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강조 발언에 대해서 야당의 발언도 날선 비판으로 돌아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지금 이쯤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념, 이 이념 발언이 앞으로 7개월 남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입니다. 여당 입장에서 총선에 이득이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지 한번 저희 패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 해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고 그 이유를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세 분이 X를 드셨고 한 분이 O를 드셨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가 혼자 O를 드셨으니까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긍정적이라는 취지에서 저도 X를 들고 싶었습니다만 O를 들었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본 질서, 한마디로 헌법 조문에 있는 자유민족 기본 질서, 시장 경제 그 부분을 확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윤 대통령이 강조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지나치게 우리나라 이념적 지도가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정상화하기 위한 한마디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표를 잃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가를 조금 더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길게 봤을 때 대한민국에 분명히 그 좌표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는 취지입니다. 예, 박원석 전 순서대로 갈게요. 글쎄요, 저는 도움이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을 해야 되고 중도로 접근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실용적인 의제에 책임 있는 대안을 보여줘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마치 이념 전쟁을 주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여당의 선거 전략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 여당이 선거 앞두고서 인재 영입에도 이 제한이 따르게 되고 다양한 선거 전략을 구사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좋은 게 아니죠. 예. 일단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중립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는 이념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반대 쪽으로 공산 전체주의를 등치시키면서 전 정부와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을 본인의 생각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세력들을 다 반대 세력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규정해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중도층, 뭐 진보층은 상관없이 뭐 당연한 거고 중도층까지도 그 보수층에다가 정부 여당에다 등을 돌릴 것이 자명할 것이고 더 붙여서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이런 이념 논쟁에 대해서 철진한 이념 논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우시 시장.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까지 지나치게 이제 386 운동권의 논리가 많이 이제 반영이 돼서 최근에 논쟁이 됐던 정율성, 광주 정율성 그 중국 공산주의자 공원 기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원봉 같은 북한 군의 창시자인데 우리가 훈장을 추수하려고 했다든지 그다음에 오늘 문제가 됐던 윤미향 의원처럼 저런 조총련계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버젓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공산주의 세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위대한 걸 설명하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될 경우에는 결국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면
성과로 표를 얻어야 되고 업적으로 표를 얻게 되고 결국 성적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3대 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정상을 정상화시킨다든지 때법과 탈법이 판치는 이 법치를 제대로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성과로 좀 승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이념 전쟁을 하면 이게 강조하다가 과도하게 되면 결국 여당으로서는 좋을 게 없다. 왜냐하면 이념을 계속 강조하면 그래서 편을 가르게 되고요. 편을 가르면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서 특히 송파병에서 열심히 오늘도 뛰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네 분의 말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 정부 여권이 일본의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자 민주당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창씨 개명이냐며 거센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IAEA가 얘기하는 알프스라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 이것이 저는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록 위말을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있는 오염물질,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겠습니까? 핵 오염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이고 여론 조작의 선동일 것입니다. 자, 정부는 수산업자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이 오염수로 부르게 될 경우 계속해서 국민들이 수산물을 꺼리게 되는 상황이 올까 봐 이걸 좀 바꿔서 부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검토를 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이재명 또 민주당에서는 이 창씨 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다. 아예 바꿀 거면 청정수로 바꿔라. 이렇게 공세를 이제 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일부 업계에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국민들 여전히 70%가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어쨌든 개념상 오염수라는 게 합의돼 왔고 일본과 그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걸 넘어서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저걸 무슨 뭐 이 처리 오염수 이런 식 오염 처리수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뭐 일본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이제 그런 어떤 논란을 또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오염수라는 명칭을 정했고 그게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된 개념이라면 당분간 이걸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저걸 비판하면서 말씀하시는 비유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해요. 창씨 개명이라든지 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식의 그 언어 사용이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어떤 이 과거의 역사와 이 빗대 왔을 때 과연 그렇게까지 비유할 만한가? 그것 역시 전 국민들 공감대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용어 사용에 있어서 지나친 그 뭐랄까요 정치적 과장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김 대변인. 예, 우리 박원석 의원은 정의당이라서 이렇게 양쪽 모두 가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저는 이게 검토, 처리수로 변경하는 거를 검토하는 것 자체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확인된 것은 알프스의 성능과 안정성이 지금 검증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130만 톤 중에 90만 톤에 해당하는 70%가 아직 정화가 안 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UN 인권 특별 보고관에 의하면은 알프스에 의해서도 삼중 수소는 정화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을 설계한 그 설계자도 방류하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다라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처리수로 안전하다, 과학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류되는 거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라든지 어떤 영향들이 축적될지를 모르는 과학적으로 안전이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처리수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처리수라고 부르게 되면 이 해양 그 투기에 대해서 지금 10월달에 런던 그 총회에서 지금 그 안건으로 올라가서 다투게 되어 있는데 해양 투기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야당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정부에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게 되면 일본한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당히 많은 나라가 또 미국을 포함해서 또 처리수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 변경에 대한 또 여론도 좀 나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것들 사실 국익을 위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건 실제로는 수산물을 일본의 수산물을 대폭 지금 수입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뒤로는 또 그러면 거꾸로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이 후쿠시마 해양 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조함으로 인해서 얻는 국익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민주당에서 지금 장외 집회 어제도 했었고요. 이 광화문 광장을 지나서 용산까지 도보 행진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의 집회에 모여달라라고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지난주보다 전주보다 또 어제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숫자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 뭐 많이들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뭐 오시긴 오셨습니다만 어제 보면 그 교사들 집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에서 거기는 집회 측 추산 30만 명이라고 하고 경찰 추산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던 반면에 후쿠시마 오염수 집회에는 저기 화면으로 많이 보입니다만 한 5천 명 정도에서 1만 명 사이가 왔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은 이미 후쿠시마에 걱정은 되지만 또 너무 저렇게 또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반발도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예전에도 이제 광우병 집회 같은 게 이제 가짜 뉴스 판명이 돼서 많은 정치적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때도 이른바 광우병이라는 그 불안감 속에서 국민들이 몰려 나왔을 때는 이 시청 앞 광화문에 거의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을 보면 우물에 독극물을 탔고 방사능 테러고 제2의 태평양 전쟁이고 창씨개명 등등을 과격하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공감해서 실제 행동으로 저렇게 대회까지 나와서 참석하는 국민들은 사실 1만 명도 안 되는 상황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규탄대를 합니다만 매번 비슷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각 지역위원회에서 동원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개딸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차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시작됐으니 여기에 대한 엄정한 감시 체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정말 우리 한반도 해역까지 돌아올 때까지 안전한지를 잘 체크해 봐달라 이런 식의 안전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것을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 해역에 지금 당장 생선이 먹으면 죽을 것 정도로 멍게를 못 먹는다, 김밥을 못 먹는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로 막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단 관심이 없다는 방증으로 저는 보이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수도권 중심의 그 지역위원회에 각 공문을 내려가지고 참석해달라고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 정도 숫자가 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의 저런 후쿠시마 오염수의 정치 공세화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방탄용으로 또 하나 액세서리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구심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일정 정도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발을 하자 여당에선 수산물 먹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보실까요? 민어 생선 올려서 맛있더라. 네. 이렇게 사다가 내가 이제 된장도 조금 풀고 예, 이제 또 가을이고 또 전어철이 돌아오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수산물을 사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초밥 사진을 막 올리면서 오늘 해산물 데이다 뭐 이렇게 해서 올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이렇게 동참해서 수산물을 소비를 하자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국민의 삶, 민생을 챙기는 정당인지 그림을 보면서 시청자는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도 이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더불어서 예전 광우병 사태와 달리 지금 각종 기업에서도 수산물 촉진을 위한 판매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종영진 신세계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각종 소셜 미디어에 연속으로 며칠 연속으로 우리나라 국산 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나아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치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서 점심 식사를 해산물로 하듯이
각종 기업에서도 그와 같은 어떤 구내식당에서 어떤 메뉴 같은 거 선정에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는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와 같은 이른바 각종 오염수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과 사뭇 다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가을 전어철에는 전어가 없어서 먹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예. 일본 오염수 관련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을 고발한다고 유튜브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막 이게 이제 가짜 뉴스든 확인되지 않은 뉴스, 그다음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후쿠시마 인근의 바다가 시커멓게 돼 있는 또 가짜 예. 사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지금 우리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1차장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가짜 뉴스를 그때그때 걸러내면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체크를 해줍니다. 비슷하게 지금 최근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폐사한 그 사진을 내면서 이것이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듯한 이런 유튜버가 있는데요. 저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당에서 저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튜버에 대해서는 지금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해서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황당한 불안감을 이렇게 확산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오늘로 나흘째죠. 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단식 투쟁에 첫 막서 소금을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손으로 퍼먹는 게 감염된다고 안 좋다. 이거 양식인데. 양식 너무 많이 남아. 너무 많아요. 굵은 거 하나 골라 드세요. 우리가 힘들다 보니까 이 표정이 점점 무표정이죠. 표정을 짓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기 영상에 올라와 있는 표정은 좋아요. 안 좋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사람들하고 시선을 마주치면 밝게 웃으셔가지고. 저는 점점 웃을 힘도 없어지는데 큰일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 단식 나흘차가 되니까 좀 힘에 부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조 단식에 참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좀 많이 드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먹거나 안 먹거나 결국 똑같지요. 아, 진짜 제가 맨날 그 단식하시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하시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네,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민정보고 이렇게 딱 하라고 그래서. 제가 대표님 거 한 2끼 정도를 제가 굽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치열해요 경쟁이.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박찬대, 서영기 쭉 이어서 이제 할 거고 제가 1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1호를 해야죠. 1등 했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 점점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 어제 또 그 광화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집회까지 나왔기 때문에 체력이 점점 떨어질 텐데 어떠세요? 박원석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옆에 이제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서 나도 참여하겠다, 뭐 그다음에 누가 하겠다, 그다음에 뭐 했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거의 생중계로 모든 화면들이 모든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저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또 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으면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로서는 모른 척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이 단식을 오래 끌고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명분이 있는 단식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크게 공감을,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기가 어렵고 설사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없다 하더라도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의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대여 투쟁의 수단으로 단식을 택한다. 그 과연 방법이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보다는 법률과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견제를 하는 게 야당다운 야당의 역할이 아니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까지 여기 겹쳐 있으니까 방탄단식 논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그리고 단식을 하면서 내건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에요. 원래 이런 단식은 아주 요구사항을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하는 게 단식인데 네. 저렇게 이제 포괄적인 요구사항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태도로 봤을 때 전혀 이 단식을 한다 그래서 달라질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단식의 출구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대로 쓰러지든가 아니면 어떤 명분, 단식을 정리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게 이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이제 출구 전략을 찾을까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오늘 저렇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서 격려하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여러 가지 말들을 했더라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여튼 그 비명계 의원들은 보이지 않고요. 주로 친명계 의원들 위주로 지금 천막 농성장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사실 여권에선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을 놓고 쓴소리를 계속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속 안 되려면 어쨌든 뭐 체포동의안 올라왔을 때 투표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 많아야 되잖아요. 현재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자기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친명계는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비명계 목소리를 찍소리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뭐 단식 가는데 뭐 얼굴 안 내밀고 뭐 이런 사람들 더 고립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명계가 항쟁 대상이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당장 내일이 원래는 검찰의 소환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내일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그 행사가 있다고 해서 불참을 통보해서 내일은 어려울 것 같고 11일 주에 나가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11일 날 나간다 하더라도 아직 일주일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 벌써 그럼 10일이 넘어가는데 과연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검찰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도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이 단식이 이른바 방탄 단식이란 것이 바로 그런 비판이 맥락 속에서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검찰에서 소환하고 하기 전에 검찰이 100번 부르면 100번이라도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검찰이 나를 지정해서 통보를 하자 그 다음 돌아서 가지고는 검찰이 나에게 검찰 스토킹을 한다라고 하더니만 그것을 넘어서 바로 지금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내일 정도 출석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서울에서 수원 지금까지 40분이면 갑니다. 가서 조사받는 것 뭐 2시간이면 충분히 받는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젠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 내 한 사람으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9월 11일까지 정말 단식하는 것이 제대로 정말 단식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초인적인 어떤 힘으로 견뎌내는 거고 9월 11일까지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뭐 집 본인 댁에까지 또 못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건강상 한계 때문에 이제는 못 간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 검찰의 방탄막을 치려고 한다라는 그런 비판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오히려 돌아올 수 있는 강이 바로 검찰 소환이 명분으로 해서 이 오히려 그 단식을 중단할 가능성도 오히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정말 여러 가지 명분이 있지만 사실 마지막 실질적 명분은 검찰에서 제발 좀 부리지 말아 달라라고 비명 지르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봅니다. 검찰에서는 어쨌든 소환 조사가 어렵게 된다면 소환 조사 없이 다음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좀 그때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되는 소식 하나가 있네요.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기록했다는 건데 자, 어떤 내용인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로컬 뉴스에서 아련 서치하고 조사한 거는 민주당 지지도가 1,50% 넘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 장난치고 있는 것들과 아니 뭐 사상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데 그럼 무슨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7%의 너를 띄어 갤럽 뭐 아니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10%씩 왔다 갔다 해요. 3분의 1이 생겼다고 소리.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2장을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갤럽 여론조사, 금요일 날 나왔던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이 27, 5%포인트가 뚝 떨어져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졌다는 그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 나온 RN서치의 정당 지지도 추이 그래프인데요. 민주당의 그래프가 46.2에서 50으로 껑충 뛰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살짝 내려가서 또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6%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과연 거의 비슷한 시기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나올까?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한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김구식
실장님은 많이 여론조사를 예. 지역 주민들 상태로 돌려볼 테니까 이 결과가 왜 그렇다고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시기에 여론조사 결과인데 저렇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는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까 나왔던 RN서치에서 민주당이 50%로 껑충 뛰어오르고 예. 국민의힘이 좀 내려앉아서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또 갤럽에서 한 것은 국민의힘이 30% 중반대 그대로 유지하고 민주당이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낮게 나왔는데 갤럽은 조사 방식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를 직접 전화해서 면접원들이 일일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RN서치는 뭐냐면 ARS 음성 자동 응답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ARS로 했을 때는 요즘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돈봉투 사건, 코인 사태,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정치적 구설수가 많아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선뜻 말하기에 약간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화 면접에 실제로 사람 목소리 직접 대면해서 할 때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말을 좀 못하는 샤이 민주당층이 있다는 것이고 ARS는 기계를 가지고 이게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좀 숨어있는 민주당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ARS는 좀 당당하게 대답을 한다. 이런 분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RS에서 민주당이 상대 좀 많이 나오고 전화 면접 조사는 민주당이 좀 적게 나온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문항, 그다음에 여론조사의 대상 등등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좀 표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 그 수치를 가지고 절대 그걸 신봉하거나 그것이 아주 변화없는 금과옥조 같은 걸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김규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화 면접 방식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가 좀 높게 나오고 또 ARS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높게 나오고 그동안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갤럽이 전화 면접인데 5% 포인트가 이제 떨어진 거로 이렇게 나왔는데 예. 같은 기간에 또 전화 면접 조사로 하는 MBS MBS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건 또 5%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이제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런 특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도층 같은 경우는 그 ARS든 전화 면접 방식이든 간에 전부 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내년 총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치를 것이냐는 정권 심판론이 항상 다 높게 나온다는 그런 공통점이 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 샤이 민주 지지층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에 진위를 놓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좀 뜨거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 당장 민주당 찍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것일 뿐 샤이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 이 표심 잡기에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면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양쪽의 여론조사가 결과를 보셨지만 실제 총선은 그럼 두 개를 섞어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을?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그때그때 수치보다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은 양당 어디도 그 자신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오히려 좀 도드라진 것은 이를테면 정치 실망층, 중도 무당층으로 이제 이 응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때문에 양당 어디도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흔쾌하지 않다.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여론 분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무튼 7개월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총선의 그 승패를 예측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네. 7개월 남은 동안에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떤 이제 국정 운영의 면모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연일 수도권 그 위기론을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수도권 상황을 좀 안일하게 보는 것 같고 지금 수도권의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의 인물난이 심각해요. 얼마 전에 수도권 조직위원장 임명을 했는데 자리를 다 못 채웠잖아요. 자리를 다 못 채웠다는 건 그만큼 총선에 나설 인재풀이 마땅하지 않다는 건데 근데 대통령께서는 계속 이제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고 수도권에는 이제 중간층 중간층 이 유권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 중간층 유권자들을 움직이기에는 지금 여당이 보이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좀 위태위태한 모습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수도권의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던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일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데 여당 지도부에는 그게 잘 안 들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자,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선거 전략을 마련할지 양당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웃을지 울을지
그건 7개월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시선을 돌려서 다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더니 가장 나쁜 사람과 붙어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그 행사 장면이 어딘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직게 편안하게 잘 노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개막을 선언합니다. 본인도 혼자 갖고 계신데 뭐 그걸 남 생각하지 하시는 건 좀 그런데 민심 하나만 바라보고 가면은 그래도 정치인에게는 항상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를 삶의 궤적으로 보여주는 분이다. 예, 조금 전 김현정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그 MBS 조사 결과는 저희가 준비를 하지 못한 관계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투명 망토 걸친 임금님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고 있다. 윤핵관 하는 꼴을 보면 화가 난다. 보수 확장보다는 정리하겠다는 생각. 대구서 출마하겠냐라는 질문에 가장 나쁜 분과 붙겠다. 그렇다고 내가 노원병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 이준석 대표가 물론 노원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대구에 내려가서 이런 윤핵관과 붙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노원병에 대구에 내려가서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OX로 한번 판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무소속으로 나갈 것 같다 O, 안 나간다 X. 하나, 둘, 셋. 네, 갈렸습니다. 예, 원하는 대로 갈린 건 아닙니다만 네, 갈렸습니다. 일단 최진영 변호사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에서 출마하기 어려운 것처럼 리틀 유승민이라고 불리는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서 출마 불가능합니다. 제가 대구 출신이기도 하고 대구에 있는 민심 자체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그때 대표가 됐을 때는 누구보다도 TK 지역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고 본인 스스로도 대구 옆에 칠곡이 고향이라고 해서 이른바 TK 적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오히려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나온다? 현실적으로 정치 지형상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측합니다. 물론 지금 다 OX는 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려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박원석 의원님.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는다는 전제하에 아까 이제 리틀 유승민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는 일단 리틀 유승민이 아니고요. 그 유승민 전 대표조차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 궤적도 많이 다르고 평가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대구의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압도적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봐도 그렇지 않고 그리고 대구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보면 갈수록 이게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중앙정치 지향적인 그리고 중앙정치에서 큰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TK 정치의 한계다 이렇게 거론하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에서 큰 그 역할과 큰 그 족적이 있는 이준석 대표가 무소속으로 설사 출마한다고 했을 때 그 위력은 저는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대구에서도 그만큼 좀 대구 지역 출신의 큰 인물을 기다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만약 그 국민의힘에서 본인을 공천 배제할 경우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일단을 저 치맥 페스티벌 가서 비춘 거라고 봅니다. 예, 김현정 의원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정말 이준석 전 대표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들의 지형이 형성되면 부득이하게 공천을 줄지 몰라도 주지 않겠다는 게 속내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반드시 공천을 받겠다라는 것이고 그동안에 계속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가 강구할 수 있다 공천 안 주면 그런 의사표시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나온다라면 정당을 만들어서 일정 정당 득표를 얻으면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3당으로 나올 것 같다? 네,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나가지 무소속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노원병의 당협위원장인데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여서 지역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못할 뿐이고요.
총선 직전에 이제 당원권 정지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내년 총선 전략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승리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중도층, 그다음 2030 중에 단 2% 3%라도 소구력이 있다고 한다면 홍 시장이 말한 것처럼 총선에는요 지게 짝대기 하나도 다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럼 이준석 대표 노원병을 안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원병 줘서 열심히 수도권 승리를 좀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저는 당의 입장에서 바라야 하는 게 맞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원병을 못 받고 배제된다면이란 전제를 하면 아마 이준석 대표는 노원병의 배제되기를 내심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대구를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우리 당은 그렇기 때문에 노원병을 잘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꿈보다 해몽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4명의 패널들의 발언을 들어보시고 각자 알아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이 4박 5일 동안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를 자행한 일명 바리캉 폭행남 사건의 피해자가 한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너가 숫자 세다. 30대 때리고요. 바로 30대 연달아서 다. 여기서 제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머리 밀리고 제가 얼굴에 오줌 싸고 침 뱉고 틴트를 얼굴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너가 잘못했다고 말해라는 다 빨개벗은 상태의 영상을 2개를 찍고, 근데 그거를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나 이거 잡힌 순간 너 유포할 거라고. 백업 다 해놨다고. 경찰이 절대 못 찾게 백업을 해놨다고 했어요. 마지막 구조할 때는 핸드폰이 뺏겨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나체로 입게 만들고 모자 못 쓰게 머리 빨리 밀린 상태에서 너가 나갈 수 있으면 나가. 근데 솔직히 어떻게.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친구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말도 안 되는 폭행을 저질렀다는 그 피해자의 증언 들으셨습니다. 자, 승재현 의원님. 자,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친필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이 남성에게 지켜야 할 수칙이었습니다. 반드시 저렇게 해야지만 폭행이 없었다는 거죠. 2번 말하지 않기, 말할 때 집중하기, 알았으라고만 대답하기, 어떤 남자도 언급하지 않기, 마지막에 더 최대한 붙어있기. 사실 뭐 죄송하지만 피해자를 거의 노예 상태로 만들었던 남성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올 건데요. 제가 차근차근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세요. 감금이 있었고 폭행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7월 초에 이제 피해 여성이 이 여자친구를 감금하기 시작합니다. 60여 차례 폭행이 있었고요. 7월 11일 날 이 피해자는 정말 살기 위해서 부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살려달라고. A씨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뒤에 일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월 4일 날 이제 A씨 성폭행, 감금, 특수협박, 강요 등으로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예, 구속 기소됐는데 여성의 그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나와 있는 내용, 방금 인터뷰 내용에서도 봤다시피 남성이 이 여성에게 했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인격을 사실상 살인하는 정도의 행동을 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지금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서 시청자 여러분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변과 침 등 오물이 묻은 채 잘못했다고 말하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그 영상이 유포된다면 피해자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러한 연인 간의 폭행에서 가장 무서운 2차 가해, 가족을 알고 있고 주소를 알고 있고 나의 모든 동료들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 얼굴에 염산을 뿌려버리겠다고 하고 역시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옆에서 보는 게 피해 여성이 원했다라고 머리를 깎아달라고 그 가해자가 이야기했던 저 머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나오는 게 옥상에 데리고 갔다가 내려오면서 안경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뺨 때리는 모습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까지만 지금 이제 블로그 처리를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용서되지 않는, 제가 가정폭력과 흔히 말해서 데이트 폭력을 많이 봤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범죄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피해자에 따르면 저렇게 머리가 바리캉으로 밀어진 저 여성입니다. 네. 그 여성의 피해자에 따르면 자기가 재력을 막 과시하면서 고소해.
나 돈으로 다 풀려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보통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죠. 아, 저런 상태 같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라 그래서 매맞는 여성 증후군에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해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재력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능력을 보이면서 이 여성이 절대로 다른 도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나는 주위에 아는 사람도 많고 네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면 방금 첫 번째 인터뷰에 나왔다시피 네가 했던 모든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고 그거는 뿌려질 것이고 경찰은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항상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런 사람 피의자들은 변호사 또 좋은 변호사 많이 사가지고 또 대응을 하면 집행유예 받고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지금 현재 범죄 혐의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그 성폭력 관련해서 사건을 여러 건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사실상 데이트 강간일 경우에 실제로 지금 우리 그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은 살인죄에 비슷할 만큼 그 성폭력 범죄에 관한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기 보면은 카메라 등 이용해서 촬영했는 것도 성폭법상의 이른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는데 단순히 촬영한 걸 넘어서 이게 진짜 피해자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그것을 전송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실무적으로 해보면은 강간은 말할 것도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고 플러스 거기다가 발송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도 2, 3년형 실형이 나왔습니다. 예. 아무리 여기에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실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간, 치상 내지 강간상해 플러스 카메라 이용한 촬영 이 부분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땐 최소한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판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무거운 죄라는 거 피의자는 가해자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그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라는 그런 의혹인데, 자, 네. 승 박사님, 이게 지난달 27일이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추락사를 한 사람이 경찰이었고, 현직 경찰이요. 예, 현직 경찰이었고, 알고서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는 마약 사범들이 모여 있었다 이거죠? 최초에는 7명이었는데 7명 중 5명은 간이 마약 시약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오고 두 사람 나 안 할래요 이래서 안 했는데 예. 나중에 CCTV를 딱딱딱 확인해 보니까 8명이 더 있었다. 그래서 15. 예, 사망한 사람 포함 이제 16명, 15명이 더 있었는데요. 이게 언제 있었는가 하면 지난 27일 새벽 5시쯤에 발생했습니다. 사실 10시부터 이 장소에 모였어요. 그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벽 5시쯤 이제 아파트에서 추락을 하는데 저도 이 장소에 가봤는데 아파트 창문 구조가 현실적으로 그냥 바깥으로 탁 뛰어내리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 창문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당시 함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명이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했는 내용 중에 지금 언론에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마약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사람들까지 더 조사했는데 10명이잖아요. 10명은 지금 한 3,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간이 마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정밀 검사를 하면 또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사건의 파장은 앞으로 어디까지 얼마만큼 넓혀질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경찰이 확보한 걸 보면 운동 동호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뭐 의사, 헬스 트레이너, 그다음에 대기업 종사자, 그러니까 추락한 경찰관을 포함해 총 16명이고, 근데 일부 참석자들의 증언엔 뭐 좋은 게 있다고 불러서 가봤더니 거기에 마약이 깔려 있었다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마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도 마약에 취해 있었고 혼자 방으로 간 뒤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린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찰관이 혹시 이 마약 사범들을 단속하러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현재 나온 증언 정도로 봤을 땐 경찰관도 마약에 같이 마약을 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추정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사실 이게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이 제가 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무섭게 시청자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저기에 운동 동호회에 모이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사,
헬스 트레이너, 대기업 종사자.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적어도 5명 했고 앞으로 10명 중에 얼마만큼 양성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최소한 집단적으로 마약 파티를 했다는 흔적이 보이니까 이거야말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변에 마약이 접근되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앵커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현직 경찰관이 단속해야 되는 현직 경찰관이 정말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마약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갔다면 정말 이 부분은 경찰이 대호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마약이 얼마나 흔해졌냐면 재벌도 하고요. 재벌 아들들도 하고 또 연예인들도 하고 너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쉽게 또 풀려나오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흐트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이 이 부분 또 법원이 판단할 때 굉장히 엄하게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서쪽으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쏘았습니다. 올해만 벌써 18번째 도발이라고 합니다. 미사일은 2시간을 날아서 목표섬 상공 150m에서 공중 저렇게 폭발시켜서 자기 임무를 다 수행했다. 이렇게 북한이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은 과장된 것이고 2기 모두 성공한 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군부대 시찰할 때를 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주의 딸이죠. 이 10살 딸 주혜를 자주 데리고 나온다는 점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해군 사령부에 도착하시자 좀 많이 컸죠. 이 주혜는 할아버지 뻘 간부로부터 이 거수 경례도 받고요. 그다음에 만찬 행사 땐 테이블 상석 엄마 아빠 가운데 중간이 주혜가 앉아 있고요. 또 맨 오른쪽 사진을 보면 아버지 옆에서 태연하게 저렇게 왼쪽 발을 짝다리를 짚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딸이니까 가능하겠죠. 사실상에 그래서 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근데 3대도 지나친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주혜까지 4대 세습이라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 김정은 오빠를 대신해서 평창 올림픽에 오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만나고 돌아갔던 동생 김여정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주민들은 굶어 죽든 말든 미사일에 수백,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 중이라고 하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런 군사적인 행동, 그런 몹쓸 짓을 딸한테까지 보여주고 싶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요. 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담배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제가 피우는 모습까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딸 앞에서 담배 피우는 아버지의 모습, 요즘 애들 말로 극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좋은 아버지가 되시답니다. 자, 뉴스 톱10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